주간 브리핑. 2015년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박주민 변호사의 실론 평화집회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로 지도자를 한 번 뽑은 뒤에 다음 선거까지 그 지도자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지도자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집회나 시위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최근처럼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국제인권 기준들도 모두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회나 시위를 범죄시하고 억누르려 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집회나 시위가 마치 범죄인 것처럼 무조건 막으려는 시도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대규모 집회 시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인근 상점이 약탈되고 방화되는 등 일반 시민들과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그런 사례가 단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오직 집회를 조기에 강제적으로 해산시키려는 경찰과의 사이에서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집회의 경우 정부가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금지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즉 경찰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집회 참가자들이 갑자기 인근 상가를 약탈하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집회는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한쪽에서는 법을 어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느냐라는 말도 한다. 이 이야기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만 보장된다는 말로 이어진다. 집회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다. 절도와 강도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이라 하더라도 평화롭게만 진행이 된다면 보장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입은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 정부는 이번 집회가 평화롭고 순조롭게 진행된 만큼 이후에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집회를 금지시키거나 조기에 해산하려 하지 말고 최대한 보장하는 식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민주국가는 형용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건만 국민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버티고 있는 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세월호의 진실 규명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600일째인 어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와 합동분향소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추모 행사를 연 다음 인근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앞까지 행진해서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지고 오셔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쓰레기 정리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좋은 시위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도심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충돌 없이 마무리되면서 평화적인 집회 문화의 이정표가 될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민주노총 등이 폭력 시위를 기획했다고 보고 지도부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탈당 불사를 감추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받으라고 문재인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거부하는 대신 혁신안을 수용하면서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었는데 힘겨루기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당대회 제2호구로 소개됐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땅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민노총 주말 평화 시위는 여론의 압박이 이끌어냈다. 이겁니다. 지난 집회의 주최 측 가운데 일원일 뿐인 민주노총을 이 시위의 유일한 주체인 양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수많은 시민의 뜻을 한 단체의 뜻인 양 축소,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중앙일보 일면 제목은 진작에 이랬으면 쇠파이프, 물대포 없앴다. 이겁니다. 이 외에도 대다수 보수 언론은 지난 평화 집회가 여론의 압박에 굴한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집회에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평화를 지키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 극소수가 민주노총인지 또 한상균 위원장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정부 경찰 주장을 한 글자도 의심 없이 인용하면서 민주노총이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 배후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평화 집회에 대응한 정부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14일에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민주노총 등이 폭력 시위를 기획했다고 보고 지도부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요죄.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주도 시민들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이죠. 5차례에 걸친 집회 금지 통고 등 우여곡절 끝에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끝난 어제 경찰이 폭동을 전제로 한 소요죄 카드까지 꺼내들고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제 시위에서 폭력성이 없어진 게 너무나 아쉽고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과잉 수사를 지금 경찰이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쇠파이프를 조직적으로 준비한 적이 없는데 개연성이 있는 정보도 없이 수사 대상자 수를 부풀려서 무슨 대규모 폭동이라도 준비한 것인 양 이미지를 꾸며내는 것이라면서 경찰에 끼워 맞추기가 역력하다, 이러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도 기본권 행사인 집회 시위를 하다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을 폭동과 연결짓는다? 절대 폭동일 수가 없다. 폭동을 전제로 한 소요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집회를 범죄 행위로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 중인 집회 수사에 비해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에 대한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백남기 씨 가족 등은 지난달 18일에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7명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계약 중단을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산하노조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면서 압박해서 집회 현장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시위에 참가한 복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플랜트 노조가 노조집행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더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의 근거는 오로지 경찰 발표뿐입니다. 경찰의 발표만으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 무리 아닌가요? 혹시 사실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에는 민주노총의 반론이 없습니다. 동아일보의 그간 노동조합 죽이기성 보도 행태를 보면 당연히 이 기사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이 기사 보겠습니다. 1985년 5월 세종대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투쟁을 벌였습니다. 학교가 80%의 지지율로 당선된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985년 5월 7일 예계해, 사람 이름이 이렇습니다. 예계해 당시 서울 동부경찰서장, 나중에 제주경찰청장으로 일했는데요. 이분이 1992년에 57살일 때 참모회의 중에 과로로 순직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대전 공립묘지에 안장된 분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알려드린 겁니다. 이해계해 당시 서울 동부경찰서장은 세종대 정문에 세워둔 진압차에 무석무탄이라는 글귀를 붙였습니다. 학생들이 돌을 던지지 않으면 경찰도 최루탄을 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5공화국 정부 시절이었는데 굳이 너희들이 돌 던지지 않으면 우리도 최루탄 쏘지 않겠다. 이런 글귀를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쏘면 됐을 텐데. 예계해 당시 서울 동부경찰서장 상당히 평화를 추구했던 분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하지만 세종대 학생들은 무석무탄이라는 글귀에다가 무탄무석이라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던지지 않으면 최루탄을 안 쏘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 최루탄을 안 쏘면 돌을 던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응수한 것입니다. 단식 투쟁을 하던 이종수 당시 세종대 학생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이런 여유와 대화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계해 서장도 당시 인터뷰에서 문구의 순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글귀의 정신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 서장 상당히 전향적인 분이네요. 보니까. 당시 이틀 동안 이어진 세종대 학생들의 교내 집회에서 경찰은 최루탄을 쏘지 않았고 학생들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경찰은 시위 진압 때 사랑, 양보라는 글귀와 웃는 얼굴이 들어간 스마일 방패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민중총궐기 2차 집회에서도 어김없이 통했던 무탄무석, 무석무탄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시위에서 백남기 씨 딸 백민주화 씨의 눈물 섞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겨레가 일면에 사진으로 실었는데요. 민주화의 눈물로 말입니다. 백민주화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추운 이 날씨에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그 마음에 감격스러움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실까라고 생각을 못해서 저는
나라에 대한 그런 원망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나왔었는데요. 앞에 그리고 제 옆에 그리고 저 멀리까지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30인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그리고 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습니다. 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사다리 흔들려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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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 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금주 중에 최소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입니다. 총선 출마하실 진실하신 분들 명단이었습니다. 네. 후임에 현직 장관급이 발탁된다면 후속 인사가 뒤따라야 하고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개각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젯밤 서울 용산구 한 복집에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 룰이 논의됐는데요. 한 참석자는 회동이 끝난 다음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대화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했는데요. 2달 넘게 선임을 못하고 있던 공천 룰 논의기구 위원장으로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황진아 사무총장을 앉히기로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박계가 길길이 날뛰었죠. 어떻게 김무성 인사에게 공천 룰 이걸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의 위원장을 맡길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수용을 한 것입니다. 대신 뭘 맞바꿨습니다. 총선 후보 경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김무성 대표도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결선 투표제는 한 지역구에 후보가 난입할 경우 1차 경선을 거쳐서 1, 2위 득표자에 한해서 마지막 경선을 한 번 더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혁신위원회가 결선 투표제를 마련한 상태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조직세가 강한
친박계 후보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예, 새누리당은 이렇게 봉합이 되는군요. 갈라지면 망한다. 이게 끝장에 가서는 결국 새누리당 내부를 타협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또 다른 단독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전당대회 거부 결정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가 다시 당선되면 깨끗이 승복하고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문 대표도 저도 아닌 제3의 개혁적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 큰 감동과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와 함께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말해달라.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한 뒤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중앙일보가 안철수 의원의 측근 조원그룹 인사 10명과 통화한 결과 2명을 제외한 8명이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핵심 측근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태규 부소장은 자유인 안철수로 돌아가는 게 낫다. 호랑이 굴로 들어왔는데 잡히지 않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대타협이 없으면 일주일 내에 상황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태규가 누구냐? 중앙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태규 프로필은 시사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캠프 전략 기획을 총괄한 정두원 의원에게 1등 공신 12명을 적어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적은 12명의 이름 중에 맨 처음 이름이 이태규였습니다. MB 정권의 실세이자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오른팔이 정두원 의원이었다면 정두원 의원의 오른팔이 이태규였던 셈입니다. 한나라당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 개혁적 실용 정권을 꿈꾸었던 사람 이태규라는 홍보물을 만든 이태규 씨는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소속된 후보로서 이 홍보물을 뿌리고 다녔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 합류해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끝끝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는데 호랑이를 잡지 못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태규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태규 씨는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안철수 탈당에 힘을 실은 보수 언론과 다르게 한겨레는 당장 탈당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냐?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총선 국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안철수 의원에게는 스스로 이야기하듯 개파도 세력도 없는 상황인 거지요. 안철수 의원 쪽 관계자도 탈당을 하더라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서울의 비읍 그리고 치읓 의원의 이름이 흘러나오지만 이들이 낙선을 감수하고 모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란 겁니다. 비읍, 치읓 이들이 누구냐? 박영선, 최재천입니다. 현역 의원의 동반 탈당이 어렵다면 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의 지지라도 얻어야 하지만 이 또한 불확실합니다. 호남 여론의 다수가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지만 그 대안으로 안철수 의원을 상정하는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호남 지역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2위권에서 각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호남 사정에 밝은 한 당직자는 박원순이란 유력 주자의 존재가 비문재인 정서의 반대급부를 안철수 의원이 취하는 상황을 막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동의 조건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으로부터 비준 동의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에 이미 제안을 받았고 하루 뒤에 재계 전체의 뜻으로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수 언론이 말이죠. 여야정 협의체가 의견 수렴도 없이 재계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강요했다. 삥 뜯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상반된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전경련은 보수 언론의 이런 보도를 방치하고 있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상생협력기금 비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이후 보수 언론에는 전경련 관계자를 인용해서 여야정이 1조 원이라는 목표치까지 정한 것을 자발적 기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실었습니다. 또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오정근 초빙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권의 생떼 포퓰리즘이라고 이 상생기금을 매도했습니다. 이건 결국 기금 1조 원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뒤늦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게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 보겠습니다. 재벌가 금수저들의 특별한 승진 파티, 이런 제목의 사설인데요. 대기업들의 연말 인사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경영 여건 악화로 승진자보다 퇴직자가 많고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인사철이다. 하지만 재벌 3, 4세는 예외처럼 보인다. 한화는 어제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32살 동관 씨를 상무가 된 지 1년 만에 전무로 승진시켰다. 현대중공업도 최대 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33살 기선 씨를 전무로 올렸다. 허창수 GS 회장 외아들인 36살 윤홍 씨는 GS건설 전무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장남인 38살 진수 씨는 파리크라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용렬 코오롱 회장의 장남 31살 규호 씨는 차장 입사 3년 만에 상무보가 되었다. 보혜 양조도 창업주의 손녀인 30살 임지선 씨를 부사장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39살 태영 씨는 부사장으로, 임형희 신세계 회장의 딸인 43살 정유경 씨는 백화점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 42살 서현 씨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이 됐다. 재벌가 자녀들의 초고속 승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기 유학을 거쳐서 20대 중후반에 입사한 다음 30대 초반에 임원이 되는 것이 한국 기업의 일상화된 승계 패턴이다. 굳이 금수저 운운하지 않더라도 족벌 세습 체제의 진면목은 이런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난다. 해당 기업들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면 이런 초고속 승진은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형편을 들어서 임직원들을 많이 내보내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온 터여서 이런 승진 파티는 더욱 불편하다. 기업의 임원은 핵심 의사 결정권자다. 해당 기업의 운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미래도 좌우한다. 승계 규정은 물론이고 경영진을 추천하고 선임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한 공평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또다시 퀴즈를 내는데,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선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요망한 징후들에 관해. 자, 퀴즈. 영유정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뒤에 가서 열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최초의 문제 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막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현상을 추적하다 보니까 통계를 내면서 연호 현상이 나와요. 거꾸로. 제가 연호 현상이라고 붙인. 뭐냐면 개표 과정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방송부터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퀴즈로 냈던 것은 이 연호 현상은 왜 일어난 걸까요? 뭐라고. 그래서 따져봤어요. 이런 케이스가 몇 개나 되나. 전국적으로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한 거 43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에 방송된 게 41개. 선관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방송이 되는 게 960개예요. 전국적으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한 방송과 공표가 똑같은 시간에 된 게 1300건입니다. 14,000개의 투표구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2,000개가 넘는 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있는, 소위 말해서 연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2,000개를 어떻게 뽑았냐? 이거와 이 시간을 14,000개를 다 비교했어요. 좋아. 동시는 빼자고. 엄청 달리기 빠른 사람이 했다고 쳐. 그래도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데가 확실한 연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해명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예상할 수 있는 해명은 시간을 잘못 적었다예요. 그죠? 선관위원장이 1000번을 잘못 적은 거예요. 기계가 1000번을 시간을 잘못 기록했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00명이 달리기가 빨라. 자, 이게 지난주에 말한 연어 현상의 통계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연어2가 있어. 연어2. 이거 뭐냐? 아직 개표함이 도착을 안 했어. 개표함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여기에 방송이 투표함이 없는데 된 거야.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 박근혜 82%, 문재인 16%로 끝난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개표소에서 기계에 찍힌 시간이 6시 16분이에요. 개표 시작됐다고.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공표했다고 적힌 시간이 6시 38분입니다. 투표함이 일단 개표소로 와야 되잖아. 차 타고. 이 시간을 보면 아직 투표함이 도착 안 했어. 예상 시간이. 지금 말한 현상은 개표소 아직 도착 안 했는데 먼저 열린 건 1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어 현상 2가 일어난 110개, 그 110개를 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문재인이 이깁니다. 초반에는 제외했다는 게, 아예 뺐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로 나눠주면 뭐 초반에 이기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대 안에서는 박근혜 초반부 우세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개표소에 도착하지 않았을 그 시간에 개표가 시작됐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초반부에 110개가 있고, 그 110개가 불러일으킨 효과는 이렇다고요. 이거 2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은 그나마 뭐 손으로 잘못 적었다거나, 그죠? 어쨌든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 거리상, 투표가 마감됐다는 시간상 아직 개표가 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초반부 100개가 넘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정 02-455-8087. 독야한의 현장 GT는 그룹 트레이닝입니다. GT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시세조사와 시세 분석, 현장 조사 훈련을 물건별로 직접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에게 직접 배우는 경매 그룹과외입니다. 총 5회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경매 실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하루 80분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닌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학습 방식입니다. 본 과정은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입찰 실습, 특수물건 조사 분석, 유치권 조사 협상 과정으로 총 5회로 진행됩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의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계좌 트는 법도 모르는 반퇴 세대라는 제목인데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은행 이용 설명서.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용 교육교재 첫머리에 등장한다. 이 교재에는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법, 입출금 하는 법도 소개되어 있다.
강사로 참여한 전문가는 이런 내용까지 넣어야 하는가 싶지만 최근 10년 동안 자기 손으로 계좌를 열어본 적이 없는 임직원이 태반이었다면서 은행에 가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막연하게만 알 뿐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을 챙기지 않아서 허탕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소개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발표한 세계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이해력은 전 세계 143개 나라 가운데 77위였다. 미얀마, 몽골은 물론이고 가봉, 우간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물가, 금리, 위험 분산 등 금융의 기초 개념을 묻는 테스트에서 33%만 기준을 통과했다. 한국 국민 셋 중 둘은 금융 문맹이라는 판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관리도 뭐 아니면 도식으로 쏠린다. 일확천금을 노려서 주식, 파생 상품 같은 위험 자산에 몽땅 털어넣든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예금, 적금만 고집한다. 네, 이게 일면 기사입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9명의 특별 취재팀을 배치한 중앙일보의 의중,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예.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조갑재 씨가 일베를 고소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조갑재닷컴 대표가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조갑재 대표는 최근 작성한 글과 방송 출연에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논란이 근거가 부족한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해 왔는데요. 지난 9월 23일 일베 회원인 기혁 씨는 일베에 조갑재 대표가 박원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조갑재 대표가 받았다는 돈의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돈값 하느라 애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갑재닷컴 측은 직접 일베에다가 기혁 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고 기혁 씨의 글은 그래서 하루 만에 삭제됐지만 기혁 씨는 같은 취지의 글을 또다시 올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기혁 씨를 서울에 사는 중년 여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아서 다음 단계를 취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23일 초등학교 3학년 전예강 양은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응급실을 찾기 사흘 전에 코피를 쏟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이 병원을 찾았다가 7시간 만에 사망했는데요. 평소 건강했던 딸의 갑작스런 죽음에 어머니는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했습니다. 최 씨는 1년차 레지던트 2명이 신경계통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척수액을 얻으려고 허리뼈 사이에 긴 바늘을 넣는 시술을 5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저혈량성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시술할 때마다 아이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도 의료진이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머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하지만 의료진의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온 모양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작년 3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실조사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신청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해서 조정신청이 각하됐고 결국 이 어머니는 그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 한국일보에 이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해마다 수만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자들이 병원의 과실을 밝혀내고 피해를 보상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병원과 의사 측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는 의료 행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의료사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지나치게 허술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에 발의된 이 법안은 의료중재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고와는 다르게 의료사고만 유독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소송 여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 이 현실을 공공히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 씨를 곧 비공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폭력 조직 광주 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 운영업자 이모 씨로부터 오승환 씨가 동남아 카지노에서 억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즈와 2년 계약이 끝나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오승환 씨인데 최근 검찰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민주진보 포털 시민의 날개가 드디어 12월 10일 문을 엽니다. 뭘 할 거냐고요? 우선 총선과 대선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하는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고요. 또 알바단을 박살내는 SNS 대응본부, 또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당별 응원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베타 버전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써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최고의 연대는 입금인 거 아시죠? 농협 301-0182-2885-41 사단법인 시민의 날개입니다. 개발비 10억 원을 모으는 일시 후원, 그리고 운영비로 쓸 CMS 월 회원 많이 등록해 주세요. 오늘의 날씨. 대설이자 월요일인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겨레 사설 이문정 검사들 쫓아내면 검찰이 망한다. 이걸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이문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제로 퇴직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일을 잘한다고 검찰총장상을 받고 우수 여성검사로도 선정됐던 이문정 검사가 올해 적격심사를 받은 검사 250여 명 가운데 몇 안 되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된 것이다. 임 검사가 퇴직 명령까지 받게 되면 부패검사나 무능검사가 아닌데도 쫓겨나는 어이없는 일이 현실이 된다. 검찰은 임 검사를 조직에서 끝내 쫓아낼 기세다. 이문정 검사의 소신과 때마다 쓴소리를 해온 강단이 거슬렸던 모양이다. 검찰 조직에는 소신을 드러내지 말고 입을 닫으라는 으름장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 적격심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해두었다. 제2의 이문정이 될 싹을 일찌감치 자르겠다는 뜻으로 의심된다. 그렇게 검사들을 길들여서 자성도 소신도 없이 말만 잘 듣는 조직으로 만든다면 검찰의 정치 권력 예속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곧 검찰이 망하는 길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